안녕하세요. 전 혼자 아들 하나 키우며 열심히 사는 50대 여자입니다.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민망함을 무릅쓰고 자랑부터 하고 시작해야겠네요. 최근에 제 아들이 들어가기 어렵다는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어요. 다른 애들은 고액과외의 유명 학원에 길을 쓰고 다녀도 들어가기 힘들다는 서울대 의대를 학원 하나 안 다니고 자기 실력으로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제 아들이 원래 영특해요. 처음 만난 순간부터 전 제 아들이 똑똑하고 뭘 해도 될 녀석이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제가 제 아들과 처음 만난 건 아들이 11살이었을 때예요. 아들은 제가 재혼한 남자가 데려온 아이였거든요. 제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왠지 애가 눈에 밟히고 너무 예뻐서 한눈에 내 자식이구나 했습니다. 아들을 처음 만났을 당시에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런데 전 겉모습만 보고 초등학교 1, 2학년밖에 안 된 줄 알았답니다. 애가 또래보다 키도 작고 너무 말라서 더 어리게 보였거든요. 남편과 연애하기 전부터 남편에게 이미 아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제가 먼저 남편이 좋아서 따라다녔는데 남편이 자기는 이혼남에다 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다고 제가 믿지는 장사라면서 절 밀어냈거든요. 그런 소리까지 듣고도 자존심도 없는 전 남편이 좋아서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전 학원에서 애들 수학을 가르쳐요. 남편은 제가 다니던 학원 건물 1층에서 큰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학원에서 쓰는 문제집을 그 서점에서 받아 쓰다 보니 자주 마주쳤는데 사람이 인상도 서글서글하고 성격도 좋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30대 후반까지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본 노처녀예요. 주변에서 괜찮다는 남자들 소개팅도 많이 받고 선도 많이 받는데 영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제가 애 딸린 이혼남에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제 피나는 노력 덕분에 남편과 가까워진 전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아들과도 자주 만나 시간을 보내게 된 거죠. 전 우리 아들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전 부인과 이혼하고 남편이 거의 5년을 혼자 키웠더라고요. 남자 혼자 애를 얼마나 잘 키웠는지 애가 착해도 너무 착했어요. 절 처음 만나러 온다고 제가 좋아하는 프리지아 꽃을 사서 왔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안아주지 않을 수가 없었죠. 아들은 남편을 그대로 빼다 박았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 아들이 더 예쁘게 보였는지도 몰라요. 저야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지만 우리 아들을 보고 있으면 이런 아들이면 열도 키우겠다 싶을 정도로 의젓하고 착했거든요. 제가 15년 정도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맘때 남자애들이 어떤지 잘 알아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어른 말이라면 무진장 안 듣죠. 그런데 우리 아들은 꼭 다 큰 애들처럼 철이 일찍 들었더라고요. 저에게도 얼마나 예절 바르게 행동하는지 시키지 않아도 자기 할 일을 다 알아서 하고 존댓말도 잘했어요. 그런 모습이 저는 또 마음에 걸렸죠.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매일 싸우는 모습만 보고 결국은 헤어지는 모습까지 겪었으니 철이 들고 싶지 않아도 혼자 철이 들고 큰 거였죠. 남편은 저를 만나기 5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아들이 6살밖에 안 됐을 때였는데 전 부인과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싸우는 바람에 질려서 이혼을 했대요. 처음 남편과 만나기 시작했을 때 전 부인에 대해 몇 번 물었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아들 엄마를 헐뜯는 것 같다면서 말을 아꼈죠. 그래서 저도 더 묻지 않았어요. 단지 아무리 이혼했어도 저렇게 예쁜 아들이 있는데 왜 아이와 생모가 만나지 않는지 궁금하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놀라웠습니다. 그 여자 모성애라고는 없는 여자야. 같이 살 때도 애 보겠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었으면서 툭하면 애만 두고 나가서 술까지 먹고 들어왔다니까. 본 적도 제대로 들은 적도 없었지만 전 부인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나 보더라고요. 애 엄마라는 사람이 툭하면 애만 두고 나가서 술을 먹고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집에 왔다가 놀라서 애를 데리고 본가에 간 적도 있었대요. 연세가 많으신 시어머니가 보시기에도 이러다가 정말 애한테 큰일 나겠다 싶어 이혼하라고 하실 정도였으니 여자가 이상하긴 했나 보더라고요. 전 부인과 남편이 만난 건 한창 젊을 때 부산에 놀러 갔다가 만났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애가 생겨서 결혼한 거래요. 그땐 내가 너무 철이 없어서 여자 보는 눈이 없었어. 더군다나 하루아침에 애가 생겨서 결혼하느라 나도 갑자기 가장 노릇하려니 힘들어서 아들이 크는 것도 몰랐지.
철이 없었던 건 남편도 마찬가지랍니다. 결혼 생각도 없던 상황에 애가 생겨서 급하게 결혼을 했으니 사랑보단 책임감이 우선이었대요. 그래서 무작정 애를 키우는 건 여자에게 다 맡기고 나가서 일하기 바빴던 거죠. 더군다나 매일 일로 바쁜 남편을 전부인은 닥달을 했답니다. 서점에 나가서 일하고 있으면 하루에도 20번 넘게 전화해서 난리를 쳤대요. 자기가 집에서 애만 보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남편 때문에 집에 갇혀 애만 본다고 우울하다고요. 처음엔 남편도 받아주다가 전부인의 행동이 점점 더 선을 넘기 시작해서 결국은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남편도 마음 같아선 이혼할 때 무조건 아들을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전부인이 아들 양육권을 넘겨주지 않으면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고 버텨서 어쩔 수 없이 아내에게 아이를 보냈대요. 그때 무엇보다 이혼이 너무 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었답니다. 그 여자한테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었어. 그 정도로 그 여자가 날 질리게 했다니까. 그런 여자라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든 애는 보내지 말았어야지. 준영이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어. 전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나무랐어요. 아무리 본인이 힘들어도 애가 있는데 부부가 애부터 생각해야지 자기들 생각만 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도 엄만데 나보다는 더 나을 줄 알았지. 그렇게 제정신 아닌 여잔 줄 알았나. 알고 보니 전 부인이 아이를 자기가 키우겠다고 한 게 대단한 모성애 때문이 아니라 양육비 때문이었다네요. 애를 데려가야 남편이 양육비를 줄 테니까요. 남편의 전 부인은 결혼하기 전부터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여자래요. 결혼할 때 수중에 돈 10만 원이 없어서 모든 결혼식 비용을 다 남편이 냈답니다. 거기다가 얼마나 씀씀이가 큰지 남편이 생활비를 주면 유흥비로 2, 3주면 다 쓰고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했대요. 거기다가 자기 친정은 부산이라는 핑계로 툭 하면 애를 시어머니와 고모에게 맡기고 나가서 새벽이나 돼야 들어왔답니다. 그러다 보니 당장 이혼하면 먹고 살 길 막막하니 애라도 볼모로 잡고 남편에게 계속 양육비를 받아 쓰려고 한 거죠. 더군다나 애를 키우려면 집이랑 차도 있어야 한다고 살던 집이랑 차까지 다 달라고 했답니다. 그때 애를 주고 오는 게 아니었어. 그 여자가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 여잔지 내가 다 아는데 그걸 알면서 우리 아들을 그런 여자한테 맡겼어. 그땐 나도 그 여자한테 너무 질려서 이혼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보낸 거야. 남편은 이미 전 부인에게 질릴 대로 질린 상태였고 아들이 아직 어리니 바쁜 자신보다 엄마 품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내에게 보냈답니다. 돈만 여유롭게 있으면 전처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본인도 절대 다신 애만 두고 나가거나 새벽까지 술 먹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들을 만날 때마다 애가 밥도 못 얻어먹었는지 자꾸만 마르고 키도 자라는 것 같지 않았대요. 더군다나 얼굴이 너무 어두웠답니다. 말수도 줄어서 남편을 만나도 말을 하지 않더래요. 남편은 아무래도 갑자기 변한 아들의 모습이 걱정스러워서 전 부인과 아들이 사는 집에 불시에 찾아갔대요. 그런데 이제 6살인 애를 집에 혼자 두고 전 부인이 또 없었답니다.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아들한테 미안해서 울컥한다니까. 집은 거짓골에다가 그 어린애 손에 빵 하나 쥐어주곤 어딜 나갔는지 밤이 될 때까지 안 들어오더라고. 그날 남편이 그 집에 찾아가지 않았다면 아들이 어떻게 됐을지 모른대요. 남편은 전 부인의 행동에 놀라 아들에게 엄마가 원래 이렇게 혼자 두고 나가냐고 도대체 어디를 가냐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혔대요. 엄마 돈 벌러 가는 거야. 나 빵 사주려면 돈 벌어야 해서 나가는 거라고 했어. 대신에 엄마 없는 동안 나가지도 말고 전화도 하지 말라고 했어. 남편은 아들의 말에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이혼할 때 집이랑 차도 전 부인에게 주고 나왔고 거기다가 위자료도 넉넉하게 줬대요. 양육비도 한 달에 150만 원씩 줬답니다. 물론 그 돈이 부족해서 돈을 벌러 나가는 걸 순 있지만 그렇다면 애를 유치원에 보내든 애 봐줄 사람을 구하든 해야 하잖아요. 안 되면 남편에게라도 연락을 해야 하는 거고요. 전 부인은 애를 집에 그대로 방치한 채 뭘 하러 나갔는지 알 수 없었다네요. 애가 날 보자마자 안겨서 엉엉 우는데 내가 도대체 내 자식한테 무슨 짓을 한 건가 싶더라고. 그래서 그날 바로 준영이 그 집에서 데리고 나온 거야. 아, 우리 준영이 안쓰러워서 어떡해.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섭고 겁이 났을까. 전 얘기만 들어도 너무 화가 나서 만나본 적도 없는 여자를 가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자기 배로 낳은 자식에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다른 게 악마가 아닙니다. 바로 그런 여자를 두고 악마라고 하는 거죠. 그때 충격으로 남편은 바로 소송을 해서 아들 양육권과 친권을 전 부인에게 뺏어왔어요. 아무리 이혼한 부부고 남이라도 아들의 엄마니 자식만큼은 잘 키워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광경을 보고 말았으니 안 데리고 올 수가 없었죠. 더군다나 그때 다시 한번 전 부인의 바닥을 봤대요. 자기가 저지른 죄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아들을 안 뺏기려고 갖은 수를 썼답니다. 판사님, 저 너무 억울해요. 판사님도 애 키워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한 달에 150만 원 가지고 애 절대 못 키워요. 저 부모님도 다 부산에 계셔서 도와주실 분도 없는데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니 잠깐 몇 시간만 혼자 둔 거예요. 제발 핑계 좀 대지 마. 이혼하면서 너한테 준 위자료가 현금만 5천이야. 그 돈이면 학교 갈 때까지 살 수 있다고 해서 준 건데 이제 와서 양육비가 적어서 나갔다니. 남편과 전 부인은 이혼할 때보다 더 엉망으로 싸웠답니다. 이혼하면 전 부인 혼자 어린 아들을 키워야 하니 남편은 집이랑 차도 주고 위자료까지 넉넉하게 줬는데 그 여자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니 판사 앞에서까지 소리를 지르고 싸웠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위자료로 받은 5천을 고스란히 날렸답니다. 이혼 전에도 이상한 여자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영양제랑 화장품을 판다고 돈을 벌기는커녕 쓰고 다니기만 했었는데 이혼하고 그 일에 본격적으로 손을 댔는지 남편이 준 위자료 5천만 원을 그 일에 다 쏟아부었나 보더라고요. 결국은 그 일을 소개한 사람이 사기에 휘말리면서 돈을 다 날렸대요. 원래도 생각이 없는 여자인 줄은 알았지만 자식 키우라고 준 돈을 그렇게 한순간에 날려버릴 줄은 남편도 몰랐던 거죠. 그랬으니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먹고 살겠다고 아르바이트를 했나 봐요. 그러다가 애도 그냥 집에 방치한 거고요. 말만 들어도 정말이지 미친 여자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 준영이가 그런 여자 손에 자랐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남편은 소송에서 본 전 부인의 모습에 더 아들을 뺏기면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남편은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이 이겼고요. 이혼할 때 집이랑 차를 준 건 혼자 아들을 키워야 하니 본인이 양보한 건데 이젠 아들도 남편이 데리고 오기로 했으니 아예 집도 다시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잘못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뺏기려고 발악을 하는데 그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그냥 차는 줘버렸다니까. 내가 우리 준영이 엄마만 아니면 진짜 가만 안 뒀어. 그 이후부턴 남편에게 전 부인에 관해선 하도 들어서 귀에 딱지가 생길 지경이에요. 저도 그 여자가 아들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매일 이를 갈았습니다. 만약 언제라도 한번 만나게 된다면 머리끄덩이를 다 뜯어놓겠다 다짐했죠. 남편이 소송에서 이겨서 친권 양육권을 다 가져왔는데도 전 부인은 인정 안 하고 계속 항소를 했대요. 더군다나 더 기가 막힌 건 나중엔 남편을 회유하려고 했답니다. 애를 생각해서 다시 합치자고요. 남편은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데요. 세상에 뭐 이런 뻔뻔한 여자가 있나 끔찍해서요. 전 부인을 떼어내느라 남편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도 하고 서점도 옮겼답니다. 그래도 아들의 생모니 아예 천륜을 끊고 살게 할 수는 없어서 연락까지 끊고 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대요. 다행인지 불행인진 모르겠지만 그 여자도 어디서 물주 하나를 구했는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연락을 마지막으로 그때부터는 아예 연락도 안 했답니다. 아들이 학교에 들어갔는데도 보러 오지도 않았대요. 얘기만 들어도 아들의 생모는 보통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전 남편의 아들을 만나고 나서 확신했습니다. 남편도 남편이지만 이 아이의 엄마가 되고 싶다고요. 아들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착하고 바른 아이인 분명히 행복하게 헤어져야 한다는 마음이 가슴에서 우러나왔거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2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기 직전이라 한창 예민한 사춘기였을 텐데도 저와 남편의 결혼을 아들이 누구보다 응원해줬어요. 제 아들이지만 애가 참 잘 컸어요. 제가 오랫동안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쳤기에 아들은 따로 학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제가 가르쳤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학원에서 일까지 하고 와서 힘들지 않냐고 했지만 전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이 반짝반짝해서 잘 따라오는 아들이 예뻐서 학원에 있는 것보다 아들이랑 있는 게 더 좋았죠. 어쩌면 저나 아들이나 갑자기 가족이 된 거라 가까워지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아들을 가르치면서 큰 노력 없이 쉽게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들이 얼마나 영민하고 똑똑한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보석 같은 아이였죠. 애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남편과 결혼하고 셋이 같이 살면서 옆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우리 아들은 저나 남편이 일절 잔소리하지 않아도 공부든 학교 생활이든 알아서 너무 잘했어요. 평소 성격이 워낙 착해서 학교의 남자애들 사이에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도 했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워낙 점잖고 성격이 좋아서인지 고등학교 때까지 회장도 놓치지 않고 거의 매년 했습니다. 제 아들 자랑만 하는 것 같아 부끄럽지만 잘나도 너무 잘났어요. 그렇다 보니 저도 애한테 관심을 늦출 수가 없었죠. 이렇게 똑똑하고 열심히 하는 아들 더 잘되게 팍팍 밀어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저를 보고 친정 부모님은 아들이 아니라 무슨 연예인 좋아하듯이 아들을 좋아한다고 농담으로 저에게 무슨 아들 팬클럽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누가 보면 준영이 팬클럽 회장인 줄 알겠다. 나중에 준영이한테 누가 시집 올지 너 같은 시어머니 무서워서 도망갈지도 몰라. 엄마가 우리 준영이 같은 아들 없어서 몰라서 그래. 보고만 있어도 아까운걸? 그럼 어떡해? 아이고, 저렇게 남의 자식도 예뻐하는 놈이 자기 자식도 하나 있었음 얼마나 좋아. 너 아직 안 늦었으니까 이서방이랑 한번 상의해봐. 아버진 그때까지도 준영이도 준영이지만 자꾸만 저와 남편 사이에서 아이를 하나 더 낳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야 제가 외롭지 않다고요. 아버지 또 그 소리야? 행여 애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이제 와서 애를 뭐로 낳아. 우리 준영이 같은 아들이 있는데. 난 우리 준영이만으로도 충분해. 진심이었습니다. 이미 나이도 40이 넘어서 아이 낳을 수도 없는 몸이겠지만 전 애 낳을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저 지독한 아들 사랑을 누가 말려. 아유, 다 그것도 네 복이다. 아유, 난 이제 모르겠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나중에 아들놈 장가가서 자기 마누라한테나 잘한다고 속상해하지나 말고. 자식이 다 그런 거지 뭐. 난 괜찮아. 우리 준영이만 행복하다고 하면 다 괜찮아. 처음 남편이랑 결혼하겠다고 친정 부모님께 인사시켰을 때 친정 부모님은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어요. 당연한 일이죠. 제가 아무리 나이는 좀 들었어도 아가씨인데 나이도 저보다 많은 이혼남에 다 큰 아들까지 있으니 두 손 벌려 반가워할 품은 세상에 없잖아요. 하지만 이미 제가 너무도 확고하게 남편과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은 뒤라 부모님께서 뭐라고 하셔도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특히나 친정아버지인 저에 관한 기대가 크셨던 분이라 더 실망하셨죠. 결혼하고 2, 3년은 아예 절 만나지도 않으셨어요.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해서 따로 친정엄마만 뵙고 오곤 했죠. 그러다가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입학하고 첫 시험에 전교 1등을 했어요. 그게 너무 신나고 좋아서 저도 모르게 친정아버지께 전화를 해서 자랑을 했습니다. 아빠, 우리 아들, 우리 준영이 학교에서 전교 1등한 거 있지? 그냥 반에서 1등도 아니고 전교 1등이라니까? 나 어떡해. 아빠, 나 1등 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좋았어? 나 정말 말도 안 나오게 너무 좋은 거 있지? 이게 자식 키우는 보람인가 봐. 제 말에 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으시더니 이내 말문을 여셨습니다. 애가 너 닮아서 공부머리가 있네. 잘했다. 나중에 학교 앞으로 네 엄마랑 같이 갈 테니까 애랑 같이 나와. 밥이나 먹자. 그게 거의 3년 만에 아버지랑 한 첫 통화였어요. 친정어머니께 듣기론 아버지도 많이 고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남들이 다 반대하는 결혼하고 힘들다고 찡찡거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셋이 알콩달콩 잘 산다는 얘기를 들으시니 마음이 바뀌신 거죠. 제가 행복하면 됐다고요. 아버지는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에 안 가고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겠다고 했을 때도 왜 더 공부해서 교수가 돼야지 굳이 학원에 가서 어린애들 가르치냐고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그때도 전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버진 저더러 헛똑똑이라고 혀를 차셨지만 결국은 몇 년 뒤 제가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모습을 봤고 아버지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는 말이 있나 봐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부모님께 좋은 자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 아들이 더 소중합니다. 이런 부족한 엄마에게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와줬으니까요. 그전엔 저도 워낙 학원에서 오래 일해서 지치고 힘들 때도 많았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고민도 많았죠. 그런데 아들이 하나 생기고 나선 삶의 이유도 생기고 내 아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하는 동기도 생겼습니다. 우리 준영이 꿈이 뭐야?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뭔가 꿈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갑작스러운 제 질문에 아들은 쑥스러운지 단번에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조금 고민하는 듯 싶더니만 이내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제 성적으론 부족하겠지만 사실은 어릴 때부터 의사가 꿈이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 가고 싶어요. 어느새 키도 저보다 훌쩍 크고 볼에 여드름도 올라오고 있는 녀석이 수줍어하면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대견하더라고요. 전 아들을 꼭 안아주고 너무 멋진 꿈이라고 준영인 분명 훌륭한 의사가 될 거라고 응원해줬습니다. 아들의 꿈을 너무 밀어주고 싶어서 전 주변의 다른 학원 선생님들에게 조언도 구하고 엄마들에게도 물어 의대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좋다는 입시학원 상담도 가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가족에게 벌어졌어요.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저와 아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때의 슬픔을 떠올리면 지금도 아직 힘들어요. 남편같이 좋은 사람이 왜 그렇게 허망하게 떠났을까?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전 너무 힘들어서 학원도 한 달 넘게 쉬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아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바로 얼마 전까지 내가 의대에 갈 수 있게 돕겠다고 입시학원 상담까지 받아놓고 아들에게도 가장 힘들었을 그 시기에 몇 달 동안이나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아들이 더 대단한 건 그 와중에 절 챙겼다는 겁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학교 가기 전에 죽을 만들어서 제 방에 가져다 주고 학교에 갔어요. 엄마, 저 다음 주부터 시험이라 오늘부턴 독서실에서 좀 늦을 거예요. 밥 굶지 말고 꼭 챙겨 드세요. 전 침대에서 일어날 기력도 없어서 마중도 못 해줬죠. 몇 시간 뒤 간신히 몸을 일으켜서 봤더니만 상위에 아들이 끓여준 죽이 차갑게 식어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전 정신이 번쩍 들면서 눈물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상태로 1시간을 혼자 끄끄거리며 울었던 것 같아요. 그 눈물은 그 전날의 눈물과 다른 눈물이었어요. 그전까진 갑작스럽게 떠난 남편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리고 나만 두고 떠난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그렇게 나는 눈물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제가 너무 못나고 미워서 나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잘 다녀오라고 인사도 못 해준 게 너무 미안해서요. 남편과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아들과 셋이 제주도에 갔어요. 그때 아들에게 제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거야. 준영이 아직 엄마라고 부르기 어렵겠지만 난 이미 준영이 엄마 하기로 마음 먹었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준영이 옆에서 지켜줄게. 우리 잘 지내보자. 아들에게 먼저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건 난데 제가 아들보다 먼저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었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잃었어요. 지금 가장 무섭고 겁나는 건 저 아이일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절 위로하려는 모습이 너무 대단하고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때 친정엄마의 말씀이 맞다 싶었어요. 저는 제 아들의 팬이 맞아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누가 안 좋아할 수 있겠어요. 전 그날 결심했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제 아들을 더 잘 키워야지 하고요. 그러기 위해 제가 가장 처음 한 일은 학원을 그만두는 거였어요. 드디어 때가 됐다 싶었거든요. 남편이 하던 서점을 정리하고 그 돈으로 전 학원을 차렸습니다. 아들을 더 잘 키우기 위해 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 근처에 학원을 차리고 아들 공부도 같이 봐줬죠.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아들에게 더 좋고 유명한 학원에 보내주려고 했는데 아들이 거절했어요. 난 어느 유명한 학원보다 엄마랑 같이 공부하는 게 좋아요. 엄마 일하는 거 방해 안 되게 급할 때만 SOS 칠 테니까 그때만 좀 도와주세요.
돈 걱정해서 그러는 거면 엄마 괜찮아. 학원에서 받은 퇴직금도 있고 엄마가 모아둔 돈도 있어. 남들은 고액과외도 받는다는데 엄마가 그 정도 못 해줘도 입시학원 정도 보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학원 가자. 저는 아들에게 뭐든 해주고 싶어서 돈 걱정은 절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아들은 끝까지 싫다고 했습니다. 저랑 같이 있고 싶다고요. 원래 그 정도로 고집을 부리는 아이가 아닌데 학원은 싫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학원이나 입시학원도 좋겠지만 혼자 하는 게 익숙하다면서 정말 혼자 공부했어요. 아들이 그렇게까지 싫다고 하니 저도 포기하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대신 공부하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학원 가야겠다 싶으면 그딴 엄마한테 꼭 말하기야. 제가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으면 아들은 빈 강의실에 앉아서 혼자 공부를 했어요. 더군다나 제 아들이지만 참 대견한 게 제가 바쁠 땐 학원 일까지 도와줬습니다. 저와 우리 아들은 서로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서로 위로하며 잘 견뎌냈습니다. 그 순간 전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같은 시간 같은 추억을 공유하며 사는 어떤 가족보다 더 끈끈하다는 걸요. 그런데 얼마 뒤 저와 아들의 관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어요. 때는 남편이 죽은 지 반년이 넘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 죽고 연락이 없었던 고모가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남편의 누나였죠. 시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시고 건강이 좋지 않아 요양원에 계세요. 치매기도 좀 있으셔서 남편이 사고로 죽은 걸 아직 가족들 누구도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반년 넘게 요양원에 찾아오지 않으니 시어머니께서 난리가 나셨대요. 아들이 자기를 버렸다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모가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께서 얘기를 들으시곤 몇 날 며칠을 울고불고 식사도 안 하신답니다. 일주일 울더니만 노인네가 갑자기 정신 차려서 하는 말이 무조건 준영이 데려오라는 거야. 아비도 없는데 계모 손에 크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순간 바보 같은 저도 모르게 말문이 턱하고 막혀버렸어요. 너무 기가 차고 화가 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저런 소리를 들으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애써 마음을 가다듬고 고모에게 차근차근 제 생각을 얘기했어요. 고모도 나쁜 의도로 절 찾아온 건 아닐 테니까요. 형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모라니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형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어떻게 준영이 계모예요? 저 준영이 엄마예요. 그동안 시어머니고 고모고 누구한테도 큰 소리 내본 적 없어요. 안 그래도 남편이랑 처음 결혼했을 때 처녀가 재취를 시집왔다고 생색내지 말란 소리를 자꾸 하셔서 시어머니께서 아무리 저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항상 꾹 참고 있었거든요. 아우 몰라 나도 몰라. 그 노인네 귀한 손주 새엄마한테 구박받고 눈칫밥 먹을까봐 걱정되는지 빨리 데리고 와서 나더러 키우라고 난리야. 아휴 옳게도 자기 자식도 아닌 거 떠안아서 힘든 거 아니까 준영이한테 말 잘해서 나한테 보내. 고모 무슨 큰일 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안기는 누가 떠안아요. 준영이 누가 뭐라고 해도 제 아들이에요. 제 아들 제가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울 거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가세요. 전 기가 차서 고모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런 소리 할 거면 절대 찾아오지 말라고 울음장을 놓고 준영이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아들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며칠 뒤 고모가 아들에게까지 찾아갔나 봐요. 그날 저녁 아들이 와서 고모를 만났다면서 제게 묻더군요. 고모가 그러는데 내가 엄마랑 같이 사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래. 난 엄마한테 짐이니까. 내가 없어야 엄마도 새로운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거라고. 정말 저와 우리 아들에게 다들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가족은 저와 우리 아들 그리고 남편 이렇게 셋이에요. 안타깝게도 남편이 먼저 우리 곁을 떠났지만 저와 아들은 남편을 추억하며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런데 그까지 핏줄이 뭐라고 지금까지 제 아들에게 관심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제게서 아들을 뺏어가려고 하니 참을 수가 없더군요. 자기 아들이 뭘 안다고 제가 친엄마가 아니고 새엄마라 아들을 귀찮아하다가 결국은 버릴 거라고 했다네요. 저에게 막말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저런 슬픈 표정을 짓게 만드는 건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아니 도대체 형님은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왜 애를 만나서 무슨 소리를 짓거린 거야? 세상에 자기 자식 귀찮다고 남한테 보내는 멍청이가 어딨어? 준영아, 엄만 준영이 없으면 못 살아. 준영이 너 설마 고모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 아니지? 전 다른 걸 떠나서 혹시나 착한 아들이 괜히 저를 생각한다고 고모에게 가겠다고 한 건 아닌가 그게 제일 걱정됐어요. 아들이 제 곁을 떠나는 것만큼 저에게 무서운 일은 없으니까요.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멍하니 있더니 이내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그 맑고 동그란 눈동자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니요. 난 엄마랑 살고 싶다고. 고모랑은 절대 살기 싫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있으면 엄마한테 방해가 되는 걸까 봐. 속상한 마음을 애써 꾹꾹 누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하는 아들의 모습에 전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전 곧바로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러고는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고모, 제가 애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분명 말했는데 나한테 허락도 없이 애를 찾아갔어요? 내 아들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다시는 연락 없이 내 아들 찾아가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준영이 짐 아니고 나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보물이에요. 보물. 그러니까 내 보물한테 다시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이고 열려놨어. 난 이제 몰라.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나중에 노인네가 뭐라고 해도 난 모르는 일이야. 그러니까 옳게 자기 입으로 한 말 꼭 지켜. 괜히 나중에 귀찮다고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그럴 일 절대 없으니까 형님이나 나중에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요. 전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래서 가족보다 남이 나을 때가 있다는 말이 있나 봐요. 우리 친정에서도 남편 죽고 저한테 이런 소리 안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준영이 가족이란 사람들이 애 앞에서 저딴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된 김에 요양원에 있는 시어머니에게 찾아가 아예 단판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잔뜩 흥분해서 화를 내는 저에게 아들이 다가오더니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본인이 할머니에게 가서 잘 이야기하겠다고 했어요. 할머니도 고모도 엄마가 저한테 어떤 엄마인지 몰라서 그러셨을 거예요. 제가 할머니한테 가서 잘 얘기하고 올게요. 엄마랑 같이 사는 게 전 행복하다고요. 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어른이었습니다. 분명 제일 상처받은 건 우리 아들 준영이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른들을 이해하고 보듬을 줄 아는 아이였죠. 며칠 뒤 아들은 저와 시어머니가 계시는 요양원에 함께 갔어요. 시어머니는 절 보자마자 울음이 터져서 자기 아들을 살려내라고 통곡하셨습니다. 마치 제가 남편을 죽이기라도 한 것처럼요. 워낙 정신이 없는 분이니 그럴 수 있다 마음을 편히 먹고 시어머니 등을 다독여 드렸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비를 잃은 그 마음도 슬프고 애달프지만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 마음이 오죽할까 싶어서요. 할머니, 아빠 분명 천국에 갔을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 다 행복하게 사는 거 지켜보고 계실 거니까 할머니도 매일 울지만 말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우리 아들은 어쩜 이렇게 속이 깊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을 보고 있으면 어른인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안아드린 덕분에 시어머니도 마음을 추스르고 눈물을 그쳤어요. 아들이 저와 잘 살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더니 그제야 미소도 지어주시더라고요. 그 이후 저와 아들은 더 돈독해졌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이 세상에 우리 둘을 갈라놓을 수 있는 건 없었죠. 제가 준영이의 엄마고 준영인 제 아들이니까요. 제 아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무래도 심적으로 힘들어서 2학년 때 내신이 살짝 흔들렸지만 금세 다시 집중해서 성적도 회복하고 금세 기운도 차렸죠. 아들은 내신이 아무래도 불안하다면서 서울대 의대는 힘들 수 있겠다고 의기소침해 있었어요. 전 아들에게 힘을 주고 싶어서 꼭 서울대 의대가 아니어도 좋으니 너무 쉽게 의대를 포기하진 말라고 했죠.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 어느 대학이든 의대에 진학하면 된다고요.
아들이 부담 가실까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 실력이면 서울대 의대는 어떻게든 합격할 수 있다고 믿고 옆에서 응원을 해줬죠. 그런데 역시나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정시로 서울대 의대에 당당하게 합격했어요. 합격 발표하던 그날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들과 둘이 시간이 될 때까지 컴퓨터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합격자 발표 시간이 되자마자 금방이라도 둘이 컴퓨터 화면에 들어갈 것처럼 집중했거든요. 컴퓨터 화면에 축하합니다 5글자가 뜨자마자 저와 아들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폴짝폴짝 뛰었어요. 너무 행복해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과 입학식 날 입을 옷을 사러 가려고 백화점에 가려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누가 초인종을 시끄럽게 울리더라고요. 우리 집에 일찍부터 올 사람이 없는데 누가 이렇게 몰상식하게 초인종을 누르나 싶었죠. 전 현관 모니터로 밖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제가 누구냐고 묻자 여자는 대답은 안 하고 갑자기 문을 3개 두드리며 당장 문을 열라고 소리쳤죠. 전 여자의 행동이 너무 놀라서 급하게 현관문으로 갔습니다. 누구신데 아침부터 남의 집 현관을 그렇게 두드리세요? 동네 사람들 다 깨울 작정이에요? 아무리 봐도 누군지 모르겠어서 전 집을 잘못 찾은 거 아니냐고 물었죠. 그런데 그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쇼킹했어요. 내 아들 데리러 왔어요. 여기 우리 준영이 집 맞죠?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남의 집에 찾아온 여자가 제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면서 찾으러 왔다네요. 제가 놀라서 멍하니 서 있었더니 여자가 갑자기 제 어깨를 3개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멀뚱하니 뭘 쳐다봐요? 나 몰라요? 우리 준영이 친모라고요. 친모. 아우 저리 좀 비켜봐요. 준영아 엄마 왔어. 전 바보처럼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멍하니 있었죠.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아서요. 꼭 꿈속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생모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날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였어요.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아들이 누군가와 통화를 마치더니 거실로 나오더군요. 고모한테 전화 받았어요. 연락하지 말라니까 아직도 고모랑 연락하고 지냈어요? 아들이 하는 말에 저는 더 놀랐습니다. 이 여자가 글쎄 애 고모랑 따로 연락하고 지냈었나 봐요. 나도 몇 년 동안 연락 안 하고 지냈었는데 우연히 어제 예전에 살았던 동네 갔다가 네 고모를 만난 거야. 근데 네 고모가 그러더라. 너 서울대 합격했다고. 이 좋은 소식을 듣고 엄마가 돼서 어떻게 가만히 있어. 엄마가 당연히 축하해줘야지. 이 여자가 시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았던 건 남편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아직도 그 근처에 사는 줄은 몰랐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필이면 그 동네에서 애 고모랑 마주쳤나 봐요. 고모 딴엔 네가 버리고 간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랐다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한 거죠. 이 여자가 얼마나 악독한 여잔데 굳이 아들의 안부를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 아들, 엄마가 그랬잖아. 우리 아들은 똑똑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될 거라고. 엄마 말 맞지? 엄마? 아줌마가 어떻게 내 엄마야. 나한테 엄마 노릇 해준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 난 아줌마 같은 엄마 없으니까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요. 전 아들이 그렇게 흥분해서 화를 내는 모습을 난생 처음 봤어요. 속상한 일이 있어도 큰 소리 한 번 안 내던 아이였는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손까지 벌벌 떨더라고요. 엄마가 뭘 어쨌다고 그래? 엄마가 너 키울 때 돈 없었어도 어떻게든 너 잘 키우겠다고 별짓 다 했어. 엄마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네가 이제 와서 이렇게 엄마를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지. 우리 아들 이제 엄마랑 같이 살자. 엄마가 있는데 저런 가짜 엄마랑 살면 안 되는 거잖아. 여자가 하는 행동이 너무 가소로워서 전 온몸에 소름이 다 돋았습니다. 여잔 다짜고짜 아들에게 자기랑 살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몇 년 동안 연락 한 통 안 하고 나 몰라라 하고 살 땐 언제고 이제 나타나서 뭐? 엄마? 양심 있는 거야?
넌 뭐야? 남의 자식 훔쳐다 키워놓고 어디서 엄마 노릇이야. 준영이 내 아들이야.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아들이라고. 네가 뭔데 나서. 주제 파악 좀 하시지. 미친 여자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제 어깨를 툭툭 치며 깡패처럼 굴었어요. 50이 넘어서까지 저러는 걸 보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안 봐도 비디오더라고요. 머리 모양부터 옷차림까지 아주 천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줌마, 뭐 하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손 떼! 그 순간 아들이 제 앞을 가로막으며 여자를 밀어냈어요. 그러더니 악에 받쳐서 여자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맞아. 아줌마가 나 키우면서 별짓 다 했지. 나 다 기억나. 아줌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매일 나 혼자 집에 두고 나가서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오고 거기다가 남자 집에 데리고 온 날은 나더러 나가 있으라고 문 앞에 혼자 세워두기도 했잖아. 내가 그걸 잊었을 것 같아? 아들의 말에 순간 저도 너무 놀라서 눈이 커졌어요. 뭐?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무슨 소리라니? 아줌마가 나한테 다 한 짓이잖아. 참, 더한 일도 있었지. 갑자기 바닷가 놀러 가자고 데리고 가서 웬 남자랑 눈 맞아서 춤추러 간다고 나 혼자 차에 두고 몇 시간이나 없어진 적도 있었잖아. 그러다가 나 혼자 차에 있는 거 경찰이 발견해서 경찰서까지 간 적 있었지 왜?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미친 여자가 갑자기 내 아들 뺨을 때렸어요. 이 배응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감히 거짓말을 해? 내가 언제 그랬어? 이래서 자식 키운 곡은 없다니까.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서울대 좀 들어갔다고. 이게 어디서 싸가지 없이,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네 엄마야. 너는 내 핏줄이라고. 다 컸으면 피도 안 섞인 이 여자가 아니라 나를 모시고 살아야지. 나쁜 년이 맞는 말만 하는 우리 귀한 아들 뺨을 또 때리려고 하길래 이번엔 제가 먼저 그년의 머리끄덩이를 잡았습니다. 미친년이 어딜 감히 내 아들 얼굴에 손을 대. 네가 그런 짓까지 해놓고 감히 엄마랍시고 내 아들 앞에 나타나? 내가 너 가만히 둘 줄 알아? 이 년이, 야, 감히 어디를 잡아. 이 손 안 나? 머리를 놓으라는 여자의 말에 전 그대로 바닥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미친년이 무식하게 소리만 지를 줄 알지 힘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 났어. 어쩔래? 네가 아무리 내 앞에서 잘났다고 깝죽거려도 낳은 정 무시 못하는 거야. 지금은 내 아들이 괜히 네 눈치 본다고 나한테 이러지만 피가 통하는데 결국은 친모인 나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어. 아들, 엄마는 다 이해해. 너도 엄마 보고 싶었지? 오늘은 내가 이렇게 가는데 저 여자 없을 때 연락해. 엄마가 바로 달려올게. 나쁜 년이 그래봤자 아들 친모는 자신이라면서 콧방귀를 끼고 가버렸어요. 아들에게 꼭 연락하라면서요. 전 기가 차서 뭐 저런 년이 있나 싶었습니다. 저런 여자가 내 귀한 아들을 낳은 여자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엄마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무슨 소리야. 네가 왜 죄송해. 저런 여자 다시 만나게 해서 엄마가 더 미안하지. 다시는 저 여자 네 앞에 못 나타나게 할게. 미안해. 아니에요. 여기까지 못 오게 했어야 하는데 제가 더 죄송해요. 그날 아들은 어느 때보다 저를 더 꽉 안아줬습니다. 생모가 제 앞에 나타나 민폐를 부리게 해서 오히려 본인이 미안하다고요. 제 아들이 이렇게 착해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꾹 참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 어린 게 그런 일까지 겪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요.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했더군요. 제 아들이 제가 생각한 것처럼 순진하고 착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글쎄 입학식 날 자기 생모를 불렀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입학식이니 전 학원 문까지 닫고 한껏 꾸미고 입학식에 갔죠. 그런데 아들 생모가 떡하니 나타났더라고요. 더군다나 생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본인처럼 똑같이 천박하게 생긴 여자들을 줄줄이 데리고 왔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했다고 떠들면서요. 너희들 서울대 와봤어?
내 아들 덕분에 서울대 구경이나 하는 줄 알아. 아들, 엄마 안 늦었지? 여기 이모들한테 인사 좀 해. 엄마 친구들이야. 여잔 양쪽에 데리고 온 여자들한테 제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소개하며 인사를 시켰어요. 전 순간 놀라서 그 여자에게 여긴 왜 왔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놀라웠어요. 내가 여기 왜 왔겠어? 당연히 우리 아들이 오라고 했으니까 왔지. 아들, 엄마더러 오라고 했으면 저 여자는 오지 말라고 했어야지. 저 여자는 왜 불렀어? 엄마가 둘이면 사람들 보기 이상하잖아. 그 순간 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제가 아무리 사랑으로 키우려고 노력했어도 저 나쁜 년 말대로 결국은 피가 끌려 아들이 입학식이라고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자기 생모를 부른 건가 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제 옆으로 와서 제 팔짱을 쓱 끼더군요.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놀라웠어요. 아줌마, 당신이 누군데 자꾸 내 엄마 흉내내요. 정신 차려요. 우리 엄만 여기 계신 오영은 이분 한 분이에요. 아들은 이 순간을 위해 이 여자를 입학식에 부른 거였습니다. 이 여자에게 똑똑히 보여주려고요. 아들의 엄마가 누군지요. 뭐야? 너 서울대 다니는 아들 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만 구라친 거였어? 뭐 이런 미친년이 다 있어? 내가 인연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인연 본 게 20년 넘는데 아들은커녕 자식 그림자도 못 봤는데 갑자기 왜 나 아들 탈애인가 했네. 아우 쪽팔려. 니년 때문에 이게 무슨 망신이야. 아니야. 얘 내 아들 맞다니까. 이준영,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망신 주려고 여기까지 불렀어? 자꾸 주제 파악 못하고 나대시니까 제가 확실히 알려드리려고 불렀죠. 나한테 엄만 오로지 딱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요. 아들의 단호한 말에 정신이 나간 여잔 아들 앞에서 미친년처럼 소리를 지르더니 지도 쪽팔린지 그대로 도망치듯 가버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 다 있는데 뭐하러 그랬어. 일부러 부른 거예요. 저 사람한테 내가 똑똑히 보여주려고. 내 엄마가 누군지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보여줘야 더는 허튼 소리 안 할 것 같아서요. 속 시원하다. 아들은 이제야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면서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하더라고요. 아들은 당연히 내 아들인데 당연한 거 가지고 왜 그렇게 눈물이 났나 몰라요. 저도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살면서 누구한테 복수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제 아들의 어린 시절을 망쳐버린 그 나쁜 년에게만은 어떻게든 갚아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기특한 제 아들이 제 몫까지 알아서 복수를 해줬네요. 제가 생각해도 제 아들 너무 잘 자란 것 같아요. 아들 말론 이게 다 제 덕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을 처음 만났던 11살 시절부터 이미 완성형이었습니다. 똑똑하고 배려심이 깊은 아이였죠. 벌써부터 아들 녀석 장가 보낼 생각하면 아주 아까워 죽겠어요. 하지만 언젠간 우리 아들도 누구보다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겠죠. 전 우리 아들을 믿어요. 이렇게 대단한 녀석이 좋다고 데려오는 여자라면 그게 누구든 다 예쁠 것 같습니다. 전 요즘 너무 행복해요. 아들 녀석은 밤낮으로 공부하느라 정신없어 보이긴 하지만 평생 꿈꿔오던 순간에 점점 다가가는 아들의 멋진 모습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좋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들을 열심히 응원하며 사랑으로 지켜봐 줄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저희 모자 응원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저희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언제나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전 이 채널의 구독자이고 즐겨보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공개적으로 저의 결혼 생활과 개인적인 얘기를 하려다 보니 부끄러움이 앞서네요.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죠.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뉴스를 보다 보니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서 제 사연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강인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의 지난 20여 년의 세월들, 그 속에 벌어진 얘기들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적 학기 초마다 가정환경 조사서라는 것을 작성했죠. 집의 가족 구성원은 어떤지, 소득은 어떤지 등등 꽤 내용들을 적어야 해서 부모님은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오픈해야 하는 거야 하고 곤란해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특이하게 우리 집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들 대부분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세세하게 적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특히 소득 부분에선 1번부터 4번 항목 중 우리 집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은 보통보다 많이 잘 사는 집이었기 때문이에요. 할아버지께서 창업하신 회사를 아빠가 물려받아 대표로 경영하고 계셨거든요. 화학공업 분야의 회사인데 매출 규모가 1,000억대니까 꽤 큰 회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주 어렸을 땐 할아버지와 함께 평창동의 큰 집에서 모두 같이 살았었어요. 그 시절 로이라는 이름의 대형견과 같이 마당을 뛰어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모두가 꿈에 그리던 딱 그런 집에서 재미있게 뛰놀며 지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자 부모님은 그 집을 처분하시고 강남구 압구정으로 이사를 오셨죠. 아마도 오빠와 저의 교육 때문에 거주지를 옮기신 것 같아요. 압구정동에서도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로이는 우리 집 마당에서 지낼 수 있었고 11살에 무지개 다리를 건널 때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저는 3살 많은 오빠만 있었기 때문에 강아지 로이를 제 동생처럼 아끼고 지냈어요. 우리 오빠는 성격도 차분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는 장남 스타일이었죠. 아빠가 이미 큰 회사를 경영하고 계셨기 때문에 오빠가 아빠의 뒤를 이어 회사 경영에 나서지 않을까 하고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도 가끔 오빠에게 장난으로 우리 예비 사장님 하고 부르셨으니까요. 그렇게 집안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오빠를 차기 회사 대표감으로 생각했고 오빠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심심했던 전 어릴 때 오빠에게 놀아달라고 졸랐지만 오빠가 저와 놀아준 건 한 10살 때쯤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늘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뒷모습이 오빠에 대한 어릴 적 기억 대부분이에요. 오빠는 열심히 공부하던 끝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에 가서부터 오빠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매일같이 밤늦게 만취해서 집에 들어오고 말투도 짜증이 가득했죠. 청소년기에도 안 하던 반항을 부리고 가끔 하루 이틀씩은 외박도 하고요. 아마 부모님은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잘 살아온 오빠의 뒤늦은 반항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말 잘 듣던 장남이 갑자기 돌변하니 얼마나 걱정되고 심려가 되셨겠어요. 하지만 언젠간 제자리로 돌아오겠거니 하며 오빠를 믿고 기다려주셨죠. 그리고 오빠가 대학교 3학년이 되니 부모님께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 어려서부터 다른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회사 경영을 맡아서 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계신 것 같기에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고 저도 제 마음을 모른 척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저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경영을 공부해 본들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거니와 제 학점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점수가 바닥을 기어다닐 만큼 전 경영학과 막지 않아요. 이런 제가 아빠의 회사를 어떻게 맡을 수 있겠습니까? 전 제 그릇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저보다 동생인 윤미가 더 적합할 수도 있어요. 오빠의 말에 전 깜짝 놀랐죠. 제가 회사 경영을 한다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고요. 듣고 계시던 아빤 크게 한숨을 쉬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윤성이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일은 뭐냐? 네, 전 작곡가가 되고 싶습니다. 혼자서 작곡 연습도 하고 관련 공부도 해왔는데 이제 유학을 가보려고 해요. 그저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작곡가의 길을 가고 싶어요. 그 뒤로 오빤 부모님과 상의한 끝에 작곡 공부를 하기 위해 영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오빠의 진로가 바뀌었고 믿고 있던 경영 후계자가 없어졌으니 엄마의 걱정은 크셨어요. 아빤 내가 아직 젊고 건강하니 힘 닿는 데까지 회사를 운영하면 되겠지라고 하시며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 기자가 되고 싶어서 언론 홍보학과를 전공했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다니다가 우연한 기회로 대기업에서 인턴 경험을 쌓게 됐고 이를 계기로 졸업 후 어떤 회사의 영업 마케팅 부서에 취직하게 됐어요. 제 계획과 다른 일이었지만 회사 일은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전 열정을 갖고 일하는 신입사원으로 눈도장이 찍혀서 회사에 촉망받는 인재상까지 받으며 회사에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죠. 제가 다니는 회사는 IT 분야의 성장세를 타고 있는 대기업이었고 아빠의 회사는 화학 분야 중견기업이지만 기업의 생리란 매 한 가지니까요. 자주 아빠와 회사 일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조언도 듣게 되고 직원 입장이 아니라 오너 입장에서 바라보는 안목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회사에서 절 더욱 좋게 평가해 줬던 것 같아요. 보통 제 나이의 젊은 여자들은 한참 연애에 목을 맸지만 전 왠지 연애에 별로 관심이 가지 않았어요. 주변에 있는 남자들 중에 제 눈에 차는 남자도 없었고요. 이런 저를 두고 엄만 걱정이 크셨습니다. 멀쩡한 여자애가 벌써 20대 중반인데 연애도 못해서야. 차라리 우리가 아는 집안의 자제와 선을 보는 건 어떻겠니? 엄마, 제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아직 선 보는 건 내키지 않아요. 언젠간 저도 눈에 콩깍지 씌었을 날이 오겠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와 전 아빠 회사의 창립 기념일 행사에 참석해야 했어요. 전 아빠를 누구보다 존경하고 있지만 아빠 회사 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창립 기념일 행사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아빠 말씀을 거역할 명분도 없었기에 살짝 참석했다가 눈치 봐서 나와야지 생각했죠. 엄마는 행사에 입고 갈 이브닝 드레스를 맞추기 위해 절 청담동 샵에 데려가셨어요. 그렇게 맞춘 드레스를 입고 전문가가 집에 와서 헤어스타일링과 화장까지 해준 걸 받고서 아빠 회사에 갔습니다. 부모님은 창립 기념일 행사로 만면의 미소를 띄우시며 기분 좋아 보이셨고 여기저기 인사를 하느라 바쁘셨어요. 저도 쫓아다니면서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 뒤 이제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벌떡 일어났는데 그때 어떤 남자분과 부딪혔습니다. 아야! 이런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부딪힌 남자를 보니 키도 훤칠하고 인상이 좋은,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날카롭게 잘생긴 미남이었어요. 게다가 제 나이 또래로 젊어 보였고요. 네, 괜찮습니다. 그쪽도 괜찮으신 거죠? 저랑 턱을 부딪히신 것 같은데요. 심하게 아프긴 한데 저와 같이 와인 한잔 할 기회 주시면 괜찮아질 것 같네요. 그리고 절 보며 싱긋 웃는 이 남자가 퍽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린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우리에게 아빠가 다가오셔서 남자를 아는 척 하셨죠. 자네 왔구만. 아니 어떻게 우리 딸과 아는 사이였어? 아닙니다. 방금 우연한 기회로 만나서 대화 중이었어요. 몰랐는데 여성분이 기품이 느껴지고 귀티가 난다 했더니 역시 대표님의 따님이셨군요. 그 남자의 이름은 김은광으로 저보다 2살 많았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세운 회사를 물려받아 대표로 있는 젊은 경영인이었어요. 1년에 한 번씩 전국의 경영인들이 모이는 큰 포럼이 있는데 주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아빠는 기조연설을 한 적이 있었고 은광 씨는 아빠의 팬이라며 찾아와서 책에 사인도 받고 아빠와 가끔 만나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나선 거예요. 젊고 패기 있는 은광 씨를 아빠는 흡족하게 받고 이번 창립 기념일 행사에 초대까지 하신 겁니다. 은광 씨가 경영하고 있는 코스비라는 회사는 약 200억 원의 자산 규모를 갖고 매출액은 50억 원 정도인 중소기업이었어요.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부터 시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유통하는 회사였습니다. 시계는 원래 없었는데 은광 씨 본인이 맡으면서 추가한 사업 부분으로 명품 시계를 워낙 좋아해서 사업성이 없어도 시작한 것 같아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창립 기념 행사에서 은광 씨는 사실 제가 우리 아빠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던 것이었어요. 자기가 존경하는 기업인의 딸이어서 저에게 호기심이 생겼다나요?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우린 호감을 가지며 자주 만나면서 남녀로서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금세 뜨거워져서일까요? 은광 씨는 만난 지 한 달 만에 제게 청혼을 하는 거였어요. 난 이제 결혼을 해서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사람이야. 윤미 씨 말고 다른 여자를 내 아내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좀 서둘러서 윤미 씨와 결혼하고 싶어.
날 받아들여 줄 수 있겠어? 저도 은광 씨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은광 씨와 교제하고 있고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갑자기 결혼이라니 예상치 못한 부모님은 많은 것들을 우려하셨죠. 일단 사람을 좀 더 진득히 알아보고 만나야 한다. 감정적으로 조급하게 결혼하면 탈이 날 수 있다 등등. 하지만 여러분도 겪어봐서 아시잖아요. 이미 사랑에 빠져버리면 이성이 마비되어 버리고 부모님의 말씀이 맞지만 그 당시 제 귀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부모님도 제 결혼을 승낙하고 마셨죠. 은광 씨 아버님은 몇 해 전에 작고하셨고 지금은 어머님 혼자 계신다고 해요. 그리고 은광 씨의 어머님이 절 만나기 전부터 제 배경을 들으시고 이미 결혼을 승낙하셨다고 해요. 이미 허락도 하셨다고 하니 좀 가벼워진 기분으로 은광 씨 어머님을 뵈러 은광 씨네 집에 가게 됐습니다. 절 반갑게 맞이하신 은광 씨 어머님은 응접실에 앉아서 절 옆에 앉혀두고 우리 집안과 회사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오셨죠. 아가씨네 아버지 회사는 내가 익히 들어 알고 있지. 돌아가신 우리 회장님도 참 좋은 기업이라고 칭찬하는 것도 들었고 말이야. 그 집 여식이라니 정말 반갑네요. 네,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환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은광이랑 결혼하고 나면 본가에서 같이 사는 건 어떠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바라졌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전 다른 부유한 집안 여성들처럼 교육받고 자라지 않았어요. 전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신부 수업이나 집에서 남편만 뒷바라지하는 그런 삶을 꿈꾸고 있지 않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전 제가 살아왔던 그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직장 근처 아파트를 얻어서 지냈으면 합니다. 은광 씨 어머님은 똑부러지게 말하는 저를 보고 조금 당황하셨고 이내 당황하지 않은 척 헛기침을 하면서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아, 나도 요즘 시대 사람이에요. 요즘 누가 시엠이랑 같이 살겠나. 그럼 우리 아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집을 구해보도록 해요. 다행히도 어머님은 제 뜻을 이해해 주셨고 남편과 둘이서 신혼집을 구하게 됐어요. 전 그냥 강남 쪽에 아파트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남편 생각이 달랐습니다. 내가 명색이 회사 대표야. 격떨어지게 아파트라니. 원래 대표들은 전통적인 부촌 동네 한남동, 성북동, 평창동 이런 단독주택에 살아야 한다고. 아니, 나도 알긴 알지만 그 정도의 집을 은광 씨는 마련할 자신 있어요? 아니. 나 혼자는 지금 어렵고 윤미 씨 집에서 좀 보태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전 그저 일반적인 직장인이고 우리 부부 둘이서만 살 건데 그런 큰 단독주택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집에서 살면 물론 좋겠지만 그런 곳은 100억도 넘는 고가인데 아무리 남편이 회사 대표라고 해도 그런 집을 쉽게 사기는 어려울 겁니다. 회사 자본금이 고작 200억인데 100억짜리 집이라니 형편에 넘치죠.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 돈을 받아서 그런 집을 장만한다는 것이 참... 남편을 설득해서 정원이 딸린 고급 빌라 쪽으로 마음을 돌렸어요.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해서 협의를 한 거죠. 하지만 남편은 자신이 그리던 집에 미련이 남았는지 그 뒤로도 두고두고 이사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전 얘기했죠. 당신 회사가 매출 1,000억을 찍으면 그때 우리 이사 가요. 라고요. 집에 있어서 남편이 양보를 했기 때문에 명품 시계라면 사족을 못 쓰는 남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1억 2천만 원짜리 피아제의 하이엔드 컬렉션을 예물로 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어떤 시계나 보석을 원하냐고 했지만 사실 전 그런 명품에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럼 저에게 예물 줄 돈으로 아프리카 남유 후원금 보내주세요. 기부자는 내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말하는 절 정말 의아하다는 듯이 남편은 쳐다봤습니다. 기부한 명세를 나중에 저에게 전해줬는데 그 명세표를 보고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겨우 500만 원 기부했던 것이에요. 제 생각보다 남편의 배포는 작았던 모양입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잘 끝났고 우린 정식 부부가 됐어요. 그리고 전 이듬해에 임신을 해서 예쁜 딸을 낳게 됐죠.
첫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 회사를 다녔지만 출산 후에 복귀하는 것이 당시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당분간 아이에게 집중하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했죠. 첫 아이에 이어서 3살 터울의 둘째 아들까지 낳아 전 두 아이의 엄마가 됐어요. 그래서 거의 10년이 넘도록 봉사활동이나 아이들 학교 학부모 위원 등을 하면서 정말 아이들을 위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남편은 회사 일만 신경 쓰고 집안에 관련된 일이나 육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아내는 일에 대한 열정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슬슬 아이들에 드는 품이 적어지면서 다시 일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렇게 구직을 알아보다가 옛 회사 동료분이 재택 알바 자리를 구해주셨죠. 제가 해왔던 마케팅과 기획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일로 전문성을 요구하고 일의 강도가 세긴 하지만 잘만 하면 하루에 너댓 시간만 할 수 있으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초등학생인 우리 아이들을 육아하면서 일을 병행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 조건이라 사실 돈 때문에 일을 하게 된 건 아니에요. 그 정도의 돈이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전 꼭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막상 다시 일을 시작하니 재밌기도 하고 사회생활을 다시 한다는 기분이 느껴져서 행복해졌어요. 그러다가 제가 일하는 회사가 급성장을 해서 대표님이 저에게 정직원을 제안하셨어요. 제가 일을 맡은 지 10개월 만의 일입니다. 제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울컥하는 기쁨과 대표님께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눈에 밟혀서 출퇴근하는 일이 고민이 됐죠. 게다가 남편은 제가 일하는 걸 반대했습니다. 꼴랑 200만 원 번다고 애들 내팽겨치고 유부녀가 뭐하는 짓이냐며 시모는 저에게 혀를 끌끌 차댔죠. 고민하던 끝에 전 우리 아빠와 이 일을 상의하기로 했어요. 아빠라서가 아니라 회사 대표 입장에서 윤민원 충분히 능력 있는 인재다. 10년 넘게 애들한테 공을 썼으면 이제 네 커리어를 위해 투자해도 좋지 않겠니? 넌 아마 일하지 않고는 못 살 것 같은데 어떠냐? 아빠 정확히 보셨어요. 저 일하고 나서야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끼고 있어요. 돈을 떠나서 저 정말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네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좋겠구나. 그리고 나도 내 딸이 다시 자신의 일을 한다는 것이 아빠로서 몹시 기쁘구나. 자기 일을 갖고 있다는 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니 말이다. 천억대의 회사 대표인 아빠도 제가 일하는 것을 지지해 주시니 전 더 힘을 내서 정직원 자리를 수락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렇게 전 회사를 다니면서 제대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고 오자마자 저녁 차려서 애들 밥 먹이고 애들 학교 숙제 봐준 뒤에 설거지와 빨래 등등 집안일을 하고 나면 엉덩이 붙일 수 있는 시간이 밤 12시는 다 되어야 했죠. 남편은 이미 7시쯤 퇴근해서 자기 서재에서 책도 보고 음악이니 영화 감상하면서 자기 쉴 거 다 쉬고 있어요. 매일 그러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좀 화가 났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당신도 나 좀 도와주면 안 되나요? 설거지를 해주던 애들 숙제를 봐주던 하나만이라도 도와주면 나 숨이라도 쉴 것 같은데. 애초에 당신이 좋다고 시작한 일이야. 왜 나한테 징징대는 거지? 난 분명히 말했었지. 내 사업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바쁜 사람이라서 다른 일은 할 수 없다고. 지금 당신이 벌어오는 돈 없어도 우리 잘 사니까 힘들면 그만두도록 해. 남편은 너무도 냉정하고 이기적으로 자기 할 말만 하고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전 서러움이 올라와서 눈물까지 났어요. 내 일을 가족인 남편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요? 내 시간과 체력을 갈아넣고 일과 육아 그리고 집안일 모든 것을 만족스럽게 해내는 일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어요. 이 세상 모든 워킹맘들은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진다면 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을 악물고 힘들지만 일도 육아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만 집안일은 일주일에 2번 파출부를 불러서 해결했습니다.
그분들이 내 마음에 쏙 들게 해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집안일을 대신해 주는 것만으로도 지불한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 기분이 좋았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건 참 오랜만에 느껴본 감정이고 고마움이었습니다. 저도 결혼 전엔 미처 몰랐어요. 사람이 밥 먹고 치우고 나서 또 돌아서면 밥 먹을 때가 온다는 것을, 청소를 하루 이틀만 안 해도 그렇게 시커멓게 먼지가 쌓이는지, 사람이 사는 공간에 들이는 품이 얼마나 많은지, 다 우리 친정엄마가 또 도우미 이모님이 해주셨으니까요. 전 그냥 그분들이 해주신 보살핌을 받으면서 제 공부나 일만 하면 됐으니까요. 이렇게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겠죠.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세월이 흐르고 전 49이 되고 아빠는 어느덧 77세 고령의 나이가 되셨습니다. 지병도 있으시고 이제 더는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우셨어요. 오빤 작곡가의 길을 걷고 있었고 전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빠는 회사를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많은 시간을 고민하셨을 거예요. 결국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전문 경영인 CEO를 고용하셨습니다. 아빠는 경영에서 물러나시고 회사가 안정적으로 굴러가는지 지켜보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회사를 처분하고 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포하셨어요. 아빠의 뜻을 들은 남편은 저에게 서운하다고 티를 냈습니다. 아니, 아들, 딸만 자식이야? 나도 경영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맡기시면 되잖아. 왜 나는 쏙 빼놓고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고 회사를 처분하시는 거냐고. 장인어른께 내가 그렇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는데 말이야. 당신이 장인 장모한테 뭐 그리 잘했다고? 이제 보니 그럼 당신 그런 속셈으로 20년 살아온 거야? 우리 아빠 회사 꿀꺽할 마음으로?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저속하게 해? 꿀꺽이라니. 나 정도 능력되는 사위가 장인어른 회사 물려받는 게 도의상으로나 아버님 회사 입장에서도 좋다는 얘긴 거지. 애초에 당신이 장인어른의 뒷배가 없었다면 나 정도 되는 남자와 결혼이나 할 수 있었겠어? 당신이 빼어나게 미모가 있기를 해? 아니면 능력이 출중하기를 해? 그냥 평범한 수준 아닌가? 이렇게 남편은 제 자존심을 뭉개버릴 만큼 깎아내리기까지 했어요. 우리 아빠에 대한 서운함은 뒤로 하고라도 그런 이유로 나와 결혼한 거라니 자존심이 상하고 이렇게 바닥을 드러낸 남편이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각방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 그런 저에게 아랑곳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지내더라고요. 아예 자기 서재에 침대 하나 들여선 그곳이 자신의 침실이고 아지트가 되었어요. 자기 서재에 콕 박혀서 나오지도 않았고 집에서 마주쳐도 우린 서로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사이가 돼버렸죠. 어쩌다가 우리 부부는 이렇게 된 걸까요? 제가 사랑했던 남잔 갈수록 탐욕으로 가득 차고 자기만 아는 지독한 이기주의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시모가 자기 아들에게서 우리 아빠의 소식을 들었는지 더 대놓고 절 못살게 굴었습니다. 장차 큰 기업가가 될 우리 아들 식사는 제때 챙기고 있는지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핀다며 저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해서 잔소리를 했어요. 나이도 50이 다 된 너한테 남편 말고 뭐가 있니? 애들도 이제 곧 졸업하면 다 컸다고 부모 중한 줄 알 줄 아니? 내 아들이 잘 돼야 너도 사장 사모 소리 듣고 사는 거라고 하늘같이 모셔라, 응? 괜히 일한다고 내 아들 살피는 일 소홀하다는 얘기만 들려봐 아주. 내가 당장 니네 집으로 쫓아간다, 응? 당신 아들은 원래도 까탈스럽고 자기 몸 엄청 아끼는 사람이라 시모 잔소리가 아니어도 전 남편 뒷바라지에 온 신경을 다 써야 했어요. 아침 6시 반이면 러닝하러 나가는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서 러닝복을 옷걸이에 걸어놓고 오가피 달인 물도 텀블러에 담아놔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유기농 채소와 드레싱으로 이루어진 샐러드와 소 등심구이, 닭가슴살 식사를 하고 비트와 케일 등을 넣고 갈아 만든 클렌저 주스와 간 내린 아메리카노 커피를 곁들여서 어디 호텔 조식 부럽지 않은 아침을 먹어야 해요. 늘 출근 정장도 미리 챙겨놔야 되는데 그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화가 나는 부분은 자기 기분이 언짢은 날이면 저에게 그 감정을 푼답시고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언제쯤 패션 감각이 생길 거야? 오늘 저녁에 중요한 경영인 모임이 있다고 했는데 이 넥타이 색상이 맞기나 해?
거기 오는 사람이 다 얼마나 패션을 멋들어지게 해서 오는데 잘 모르면 어디 가서 좀 배워오라고. 말이 경영인 모임이지 사실 회사 하나 갖고 있는 남자들끼리 모여서 술 먹고 노는 자리예요. 그들이 경영하는 회사라는 것도 겨우 매출 몇십억 정도로 자기 부모에게 물려받은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우리 아빠처럼 자수성가해서 세운 천억대의 기업과는 비견될 수 없죠. 겉멋만 들었으니 너는 무슨 브랜드 입냐, 어디 거가 좋다더라, 이런 가벼운 얘기들만 나누다 오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전 할 말이 없죠. 제 안목이 그 정도라 부모님 반대를 물리치고 한 결혼이니까 제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죠. 표독스럽고 욕심 많은 시모의 유전자는 남편에게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걸 아주 잘 포장하고 감추었을 뿐 남편이 아빠를 대하는 태도는 180도 바뀌었어요. 이제 경영에서 물러나신 우리 아빠는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아예 발길도 끊고 생신 때도 축하 선물만 비서통해서 보내고 찾아뵙지도 않았어요. 통찰력 있는 아빠는 자기 사위가 이렇게 행동이 바뀐 걸 못 알아챘을 리 없을 텐데 얼마나 서운해하실까요? 제가 다 죄송스러웠습니다. 한편 남편의 회사에서 새로 출시한 색조 화장품 브랜드가 있었어요. 원래 2021년에 홈쇼핑 유통 채널에 런칭한 브랜드였지만 그 이후 젊은 층을 타겟으로 컬러 메이크업 브랜드로 변경하여 재런칭했죠. 출시와 동시에 연일 뜨거운 고객 반응이 왔고 그중 어떤 립 제품은 출시 한 달 만에 초도량이 전량 품절되고 재차 오더가 들어갈 정도로 대박을 친 거예요. 남편은 이 반응 호조를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을 목표로 전개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머리에 원형 탈모가 올 정도로 고심하고 있는 남편을 돕고 싶었죠. 전 고민 끝에 아빠에게 이 일을 말씀드렸고 혹시 중국이나 일본 쪽에 일을 도와줄 회사가 있는지 여쭤봤어요. 사실 아빠에게 남편의 사업을 도와주십사 부탁을 드린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좀 망설여졌지만 이 기회는 제가 볼 때도 놓치기 아까운 기회였으니까요. 아빠는 여러 곳에 의사를 타진하고 애를 쓰신 결과 일본의 한 회사가 남편의 회사에 관심을 보인다는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힘을 썼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고 그 일본 회사는 무려 100억 규모의 일본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사를 남편 회사에 보냈어요. 그리고 3개월 뒤부터 일본 전역의 남편 회사의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을 론칭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한류가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점점 더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뷰티 산업에 대한 해외에서의 인기가 높아진 것도 그 배경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일로 남편은 잔뜩 고무되었습니다. 이제 난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세계적인 화장품 유통회사의 대표야 라는 자신감으로 들떠 있었고 덩달아 시모도 많이 기뻤을 거예요. 제가 회사 일로 홍콩에 출장 와서 있는 동안 남편과 그리고 시모와 통화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남편도 시모도 이 큰 계약건에 대해 저에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기분이 아주 업되어 있어서 저까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아빠에게 부탁드려서 성사된 계약이라는 사실을 굳이 거기에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가족들이 아주 기뻐하고 있었으니 이것만으로도 전 내심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잘해주었던 건 그저 저 혼자만의 마음이었어요. 바로 그때 남편과 시몬 저와 다른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국으로 귀국해서 집에 돌아온 그 날에서야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어쩐 일인지 미리 연락도 없이 공항에 남편이 절 마중 나와 있었어요. 여보, 날 마중 나와준 거야? 너무 기분 좋다. 당신이랑 갈 데가 있어서 데리러 왔어. 일단 차에 타지. 그리고 남편은 운전기사에게 시댁이 있는 한남동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시댁은 왜? 어머님께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엄마가 당신하고 나한테 할 얘기가 있으시대.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왠지 남편은 조금 긴장하고 딱딱한 태도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분명 큰 계약을 성사하고 잔뜩 기분이 들떠 있어야 맞는데 왜 나에게 그 얘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는 걸까? 그리고 무슨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처럼 긴장하며 시댁에 가고 있는 걸까?
이윽고 시댁에 도착해서 집에 들어가니 시몬 소파에 앉아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 홍콩에 출장 다녀왔습니다. 잘 계셨죠? 그래, 할 얘기가 있으니 여기 앉아봐라. 무슨 얘기이길래 어머님도 잔뜩 긴장해 있는 건지 궁금해하며 자리에 앉으니 어머님은 입을 떼기 시작했죠. 그리고 10분도 되지 않아서 전 눈물바람으로 시댁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엄청난 분노와 상실감을 안고서 말이죠. 내가 그동안 하진애미에 대해 참 불만이 많았다. 우리 아들과 격에 맞지 않는 점도 그렇고 저번에 너희 아버지 경영 정리하실 때도 말이다. 사위랑 우리 집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왜 우리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고 멋대로 회사를 처분하려고 하시는지 말이야. 어머님, 그건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그 회사는 우리 아버지 것이고 어머님이나 남편이 참견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좀 봐봐. 아주 기고만장한 년 같으니라고.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연이요? 시몬은 이제 자기의 속내를 저에게 투명하게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고상한 척 어쩌고 하더니 저에게 욕부터 하기 시작했죠. 그동안 천억대 회사 대표로 있는 아버지 딸이라고 해서 내가 아주 많이 참고 살았다만 뭐 이제 너희 아버지가 유산도 자식에게 안 물려주고 사회에 환원한다지? 무슨 재벌 대기업이라도 되는 듯 쇼는 노블리스 오블리스 뭐 그런. 아이고, 넌 이제 끈 떨어진 가신세야. 우리 은광이랑 난 마음 정했다. 넌 그 길로 짐 싸서 집에서 나가주면 좋겠구나. 금방 이혼 협의 서류 보낼 테니 거기에 사인이나 똑바로 해서 보내거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전 이해가 가질 않아서 놀란 눈으로 남편과 시모를 번갈아 봤어요. 지금까지 잠자코 있던 남편은 저에게 아주 냉담한 얼굴을 하고 말했습니다. 엄마 말씀 그대로야. 우리 회사도 잘 나가는 마당에 내가 왜 당신 같은 여자와 계속 살아야 하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당신한테 무슨 잘못을 했어요? 바람을 피웠나요? 재산을 못 모았나요? 아니, 애들도 둘이나 낳고 지금껏 저렇게 잘 키웠어요. 게다가 결혼할 때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은 돈을 들고 왔고요. 그런데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전 믿을 수가 없었죠. 얘가 이렇게 멍청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먹어. 내가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지. 우리 회사가 일본에까지 진출해서 100억이나 되는 계약까지 따냈다. 어디 그뿐이겠냐? 앞으로 미국이든 유럽이든 아주 쭉쭉 나가서 대기업 되겠지. 그렇게 앞길이 창창한 내 아들이 계속 너 같은 별 볼 일 없는 여자를 옆에 두면 성공하겠니? 더 빵빵한 집안 여자를 들이던지 해야겠지. 전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100억 계약으로 이들은 금방이라도 대기업이 될 것 같은 희망으로 절 내치고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새로 맡겠다는 속셈이었죠. 너무 억울하고 원통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도 모르고 바로 얼굴을 바꿔서 배신할 수 있는 걸까요? 할 말이 참 많았지만 전 금방이라도 그들 앞에서 눈물을 보일 것만 같아서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나가는 저를 보고 하하호호 웃고 있는 남편과 시모를 뒤로 한 채 말이죠. 시댁을 나와서부터 전 미친 여자처럼 한참을 걸어 다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머리는 지끈거려서 어디에 가만히 있기가 힘들었어요. 그렇게 정처 없이 한강쪽으로 걷다 보니 저의 지난 세월이 보였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남자 하나 바라보고 결혼했다가 제 젊은 시간들은 이제 다 지나가 버렸네요. 허망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너무 괴롭고 억울해서 한강물에 뛰어들까 하는 바보 같은 생각도 잠깐 했죠. 그렇지만 내가 왜? 저 나쁜 남편과 시모가 아니라 왜 죄 없는 제가 죽어야 하죠? 그리고 우리 애들은 어쩌고요? 저렇게 썩어빠진 인성을 가진 아비와 할머니 밑에서 우리 애들이 무엇을 배우고 또 새어머니 밑에서 얼마나 구박을 받겠어요. 전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힘을 내어 싸워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와 함께 남편과 시모를 응징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바로 우리 아빠였어요.
전 택시를 잡아 타고 친정집으로 갔죠. 갑자기 연락도 없이 온 저를 보고 엄마는 반가워했어요. 하지만 이내 제 모습과 표정을 보고 어떤 사단이 났다는 직감이 드셨는지 걱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계세요? 나 두 분께 드릴 말씀 있어요. 아빠 원예실에 계실 것 같은데 엄마랑 같이 가자꾸나. 원예실에서 화초를 가꾸고 계신 아빤 절 보고 반갑게 인사를 하셨죠. 하지만 전 잔뜩 굳은 표정으로 아빠에게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고 우린 거실로 옮겨와서부터 전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시댁에서 겪은 얘기들, 남편이 아빠의 회사를 노렸다는 것, 그리고 얼마 전 따낸 계약 이후 시모와 작당하고 절 내쫓겠다고 한 것까지 모두를요. 아빠의 얼굴 표정은 갈수록 굳어지고 엄만 어머머 말도 안 돼 하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놀라하셨어요. 그래서요. 전 그 집과 인연을 끊기로 결정했어요. 아빠와 엄마 생각은 어떠세요? 당연하지. 네가 어느 집안 딸인데 그런 사람들과 살게 두겠니? 아빠도 네가 이혼했으면 싶구나. 이제와 말하는 거지만 네가 처음 김서방 데려왔을 때 그 집 회사 규모가 작고 별 볼 일 없어서 반대했던 것이 아니란다. 회사밥 먹다 보면 사람을 보는 안목이라는 것이 생겨. 김서방은 젊었을 때부터 야망은 큰데 그릇이 작고 사람이 옹졸해 보이더구나. 하지만 이 정도로 형편없는 위인일 줄은 내가 회사 정리하는 부분에서 서운함이 있을 것 같아서 네 부탁받고 크게 도와주었건만 우리 덕인 줄도 모르고 자기 본색을 드러냈었구나. 참 얄팍한 집안이야. 두 번 생각할 것 없다. 넌 당장 우리 회사 법무팀장 변호사 연결해 줄 터이니 김서방과 이혼을 준비해라. 이 아빈 다른 방식의 응징을 고민해보마. 아빠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분이 풀리지 않으신지 소나기로 무릎을 꾹 잡고 계셨죠. 어찌나 셌던지 부들부들거리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저 두 분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불효녀예요. 애초에 반대하시는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결말밖에 보여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전 참회하며 두 분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일 먼저 전 우리 아이들이 놀라지 않게 상황을 잘 설명해야 했기에 다음날 딸 하진이에게 만나자고 하고 대학교 앞에 갔어요. 우리 딸은 긴 생머리를 휘날리며 학교 앞 카페 안으로 들어왔죠. 엄마, 어쩐 일로 갑자기 데이트 신청을 다 하셨어요? 우리 학교 앞까지 와주시고 오늘 출근 안 하셨어요? 엄마 휴가 내고 왔어.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 전에 우리 딸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왔지. 무슨 일이실까? 하진이 엄마 믿지? 엄마의 든든한 아군 맞지? 갑자기 무섭게 왜 그래요? 당연하지. 내가 엄마 친구 1호고 엄마 편이죠. 우선 엄마가 그리고 아빠가 너에게 많이 미안하구나. 사실 엄마는 아빠와 헤어지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하진이는 놀랐지만 이내 크게 당황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는지 비교적 차분하게 제 얘기를 들어줬어요. 엄마가 사실 외할아버지께 부탁드려서 아빠의 회사 일을 크게 돕고 있었단다. 이번에 큰 계약건이 성사되자 너희 아빠와 할머니는 엄마 보고 집에서 나가라며 내쫓더라. 회사가 잘 될 것 같으니 엄마랑 이혼하고 다른 여자랑 재혼하고 싶나 봐. 이건 사람으로서 먹을 마음이 아니지 않니? 그래서 엄마는 아빠와 이혼하고 외할아버지께서 그 집 복수를 하실 것 같아. 하진인 잠시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는 데 침묵을 가졌고 잠시 뒤 저를 따뜻하게 보면서 얘기했어요. 엄마가 그동안 아빠와 할머니에게 서운함이 있었는데도 우리 때문에 참고 산 거 다 알아요. 우리 아빠이긴 하지만 가끔 너무 이기적일 때가 있다는 걸. 엄마 같은 일을 당했다면 나라도 같이 못 살아요. 아니, 당장이라도 복수하고 싶을 거야. 난 엄마 결정 모두 존중하고 그대로 따를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성진이 걱정 마시고 꼭 결심대로 하세요. 이렇게 우리 딸은 어른스럽게도 절 믿어주고 지지해줬습니다. 자식 입장에서 부모의 이혼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딸은 절 이해해 줬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잘했다고 느낀 단 한 가지는 바로 우리 아이들 뿐이네요. 전 집에 들어가서 저와 성진이의 짐을 간단히 싼 뒤 아버지 운전기사 편에 보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아들 성진이가 외고 기숙사를 나와서 집에 오자마자 아이를 데리고 나왔죠. 함께 나오면서 아들은 좀 당황한 듯 했지만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아마도 누나를 통해 모든 얘기를 들었을 테죠. 엄마, 전 외가댁으로 가는 건가요? 너만 괜찮다면 그게 좋을 것 같아.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너희 학교 근처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얻어줄 수도 있단다. 아니에요. 주말에만 지낼 집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전 외가댁에서 지내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성진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는데. 성진인 빙그레 웃으면서 제 말을 막았습니다. 엄마가 무슨 말씀하실지 저 알고 있어요. 누나하고 이미 같이 얘기도 끝냈고요. 만약 부모님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도 엄마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 꼭 이기세요. 이렇게 우리 아들 성진이도 절 지지해주기로 했어요. 못난 아비 어미를 이해해주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고마울 뿐이었죠. 내 아이들만 저와 함께 있어준다면 저도 이혼도 복수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전 이제 공격적으로 남편에게 이혼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첫째,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제가 가져올 것. 둘째, 집과 부동산, 남편의 회사 지분을 포함한 모든 재산은 반으로 분할해서 나눌 것. 이렇게 두 가지 조건으로 내세우니 남편 쪽도 이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길고 긴 진흙탕 싸움이 되겠지만 전 그들이 어떻게 나오든 다 받아들이고 되갚아줄 자세가 되어 있으니 두렵지 않았어요. 한편 우리 아빠는 남편 회사와 계약을 맺었던 일본 화장품 회사 대표를 만나러 직접 일본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은퇴하신 뒤 오랜만에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고 다니시는 것 같이 보였어요. 전 우리 아빠가 하시는 일은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구태여 여쭤보지 않았죠. 남편과 별거해서 지낸 지 2달이 지난 어느 날 누군가 우리 집 현관에서 다급히 벨을 눌렀습니다. 급히 찾아온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어요. 땀까지 흘려가며 다급히 저와 장인어른을 뵙겠다며 찾아온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 무슨 일이에요? 여보, 제발 나 용서해줘. 난 그동안 정말 몰랐어. 당신과 장인어른이 뒤에서 우리 회사를 위해 여러 가지 힘을 써줬던 걸 말이야. 제발 이번 일도 도와주면 안 될까? 응? 전 영문을 모르겠어서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서 있었고 그때 헛기침을 하며 우리 아빠가 나오셨어요. 자네가 내 집에 당당히 찾아올 처지가 아닌 것 같네만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설명해 주겠네. 아마 일본 회사에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나왔을 게야. 그렇지? 그리고 그 계약을 맺어준 것도 깨지게 한 것도 모두 내가 한 일이라는 걸 뒤늦게 알고 찾아온 걸 테고 맞나? 네, 맞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그 계약 파기 막아 주십시오. 그 계약을 위해 회사 자산 모든 것을 담보로 대출도 받고 많은 인력과 자금을 투입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진출을 며칠 앞두고 이렇게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 우리 회사 정말 큰일 납니다. 대출받은 은행에서 앞다투어 자금을 회수하려고 할 거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리겠죠. 그러면 진짜 부도가 날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고 있네. 네? 난 자네가 경영한 세월의 몇 배의 시간 동안 그 회사 10배나 되는 규모의 회사를 경영해 왔어. 내가 이런 상황도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일을 벌였을 것 같나? 계약 파기도 자네가 내 딸을 내쫓은 그날 바로 할 수 있었지만 왜 바로 지금 했겠나? 바로 이렇게 자네 회사가 망해가는 꼴을 보기 위해서 기다린 거라네. 기업 경영자는 말일세. 따뜻한 심장을 갖고 냉철한 머리로 해야 하는 걸세. 근데 자넨 그게 뒤바뀌었어. 눈앞에 작은 이익을 쫓느라 정말 귀중한 것들을 놓치고 내버리고 살아왔지. 어디 우리 딸뿐이겠나?
그동안 자네와 거래해온 업체들 그리고 함께 일했던 직원들 모두 단물만 빨아먹고 버렸겠지. 지금 자네 회사의 평판은 바닥이고 아마 이렇게 어려울 땐 더더욱 그들이 적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겠지.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억울해 마시게 다 자네가 해온 업보일세. 역시 우리 아빠는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모든 건 아빠의 커다란 계획 아래 있었고, 그리고 아빠의 계획대로 남편은 파멸 바로 직전에 있게 됐어요. 아버님, 아주 독하고 못된 분이시네요.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고 내가 해드린 정성이 있는데 내 회사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린다고요? 그래, 말 잘했네. 가족은 달라야 하지. 그래서 자네가 조강지처에게 어떻게 했는가? 자넨 자기 아이들에게 그리고 장인 장모에게 진심으로 대했냔 말이야. 남편은 처음으로 호통치는 아빠의 모습에 겁을 먹어선지 아니면 진짜 할 말이 없는지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내가 우리 회사를 내 혈육에게 물려주지 못한 상황에서 자네를 왜 안 떠올렸겠는가? 하지만 난 이미 자네가 어떤 인간인지 알고 있었지. 아마 내 회사를 자네 손에 쥐어줬다면 우리 딸은 물론이고 나와 회사까지 가만 안 뒀겠지. 그리고 힘들게 일궈온 내 소중한 회사를 얼마 못 가 문 닫게 만들었을 게야. 만약 회사가 승승장구할 때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고마워했다면 자네 회사는 더 잘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진짜 대기업까지 갈 뻔한 기회를 자네와 모친 스스로 뻥 차버린 걸세. 이 믿을 수 없는 얘기에 남편은 입이 떡 벌어져 아무 말도 못하고 넋이 나간 채로 우리 집에서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와 같은 소용돌이가 지나가고 약 1년의 시간이 흘러 지금에 왔어요. 10여 년 동안 다니던 회사는 성장을 거듭하더니 대표님이 저에게 새로 분사한 법인의 대표 자리를 제안해서 저도 지금 회사의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딸은 대학교를 잘 다니고 있고 이제 고3이 된 아들도 열심히 대입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들은 외할아버지나 엄마와 같은 경영자가 되고 싶다며 전공도 정했습니다. 이렇게 저와 아이들은 정말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 남편은 어떻게 됐냐고요? 전 남편의 회사는 일본과의 계약 파기 이후에 자금이 급속도로 경색되고 투자자와 채권자들의 빚 독촉이 시작됐습니다. 애초에 재무 비율도 건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악재 하나에도 아주 무섭게 추락해 버렸어요. 그리고 1년도 버티지 못하고 전 남편의 회사는 법인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시부가 힘들게 만든 회사를 자기 아들이 문 닫게 만든 것이죠. 이래서 기업은 자기 아들이라고 자기 핏줄이라고 무턱대고 물려줄 부분이 아닙니다. 정말 그릇이 되는 자에게 회사를 맡겼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전 남편의 개인 재산, 우리가 살던 고급 빌라와 여러 부동산, 주식 등은 파산 절차에서 채무 및 세금 변제 등으로 압류당했어요. 남편이 살 집도 없어서 시모가 있는 방배동 아파트에 얹혀서 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시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아들이 금방이라도 대기업 사장이 될 줄 알았는지 동네방네 소문이란 소문은 다 내고 다니더니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되고 나니 모든 사회생활을 끊고 집에만 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일을 겪다 보니 혈압이 나빠져서 건강도 악화된 채로 집에서 두문분출하고 그저 살고 계시다네요. 이혼하는 과정에서 아들 회사가 망해가는 과정에서 저에게 몇 차례 연락하고 찾아오셨지만 전 그 얼굴을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피했어요. 제가 출장에서 돌아와서 내친 날 이후로는 시모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지 않았네요. 물론 앞으로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은 끝나가고 있고 결과는 잘 마무리될 것 같아요. 남편의 재산 가치가 처음 소송 제기를 했을 때와 많이 달라졌기에 재산 분할은 의미 없어지고 양육권만 가져오면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양육권은 당연히 저에게 올 것으로 예상돼요. 설령 잘못된다고 한들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아빠에게 갈 일은 더더욱 없고요. 그렇게 남편과 시모의 인생은 한순간에 망해버렸어요. 제가 그들에게 20년 넘게 시달리고 끝내 버림받았기에 동정심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지난달에 남편은 저에게 아빠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어떤 식으로든 전 남편을 마주치지 않고 싶었어요. 대신에 다른 회사의 일자리를 알아봐 줬습니다. 50대의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덥석 물어서 다니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저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제 사연이 여러분께 재미있고 유익했는지 모르겠네요. 저의 장문 실력이 프로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저 사는 얘기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며 전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